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보금자리였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정년퇴직했고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외아들 민준이는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아들 내외는 나름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가끔 손주 보러 갈 때면 며느리 수진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했죠. 민준이는 평소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민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손이 떨렸죠. 무슨 일이야, 민준아? 어디 다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쪽을 보며 눈짓을 했어요. 남편도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안 나와. 엄마, 정말 큰일이야. 민준이는 2년 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나름 괜찮게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힘들다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젊은 사람이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대출이 왜 안 나오는데? 신용 때문에. 그동안 단기 대출을 좀 받았거든. 그게 문제가 됐나 봐. 아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억. 2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민준아, 그건. 엄마, 나도 알아. 큰 돈이라는 거. 근데 이번에 거래처에서 성금을 못 받으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잠깐만, 수진이 바꿔줄게.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수진이는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저한테 먼저 부탁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글쎄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저희한테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직장 다니며 모은 돈이고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며 보탠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둔 소중한 자금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가 있나요? 저희한테는 민준이가 외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도 빠듯하게나마 다 대줬고 결혼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줘야 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이에요. 대신 차용증은 확실하게 받자. 아들이지만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한테 연락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요. 민준이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1년 안에 꼭 갚을게. 약속할게. 그래, 그런데 차용증은 써야 된다.
당연하지. 당연히 써야지. 며칠 후 민준이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민준이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펜을 들고 종이에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게 안타까웠죠.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민준이가 또박또박 읽으며 서명했어요. 옆에 앉은 수진이도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차용증을 다 작성하고 나서 수진이가 저희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잔액이 확 줄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나간 겁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아들이잖아. 1년 뒤면 다 돌려받을 거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정말 1년 안에 돌아올까?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민준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이도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한 거지. 자식 힘들 때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남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1년 후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민준이가 약속대로 돈을 갚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2억을 빌려준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준이한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주로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했어요. 손주 보러 가면 수진이도 예전처럼 잘해줬습니다.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시부모한테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걱정을 안 했어요. 돈 빌려준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저도 몇 년 전에 만들어뒀거든요. 주로 손주 사진 보려고 가끔씩 들어가는 정도였죠. 수진이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손주 사진이라도 새로 올라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펠탑이었습니다. 파리의 그 유명한 탑 말이죠. 사진 속에는 모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크게 해서 자세히 보니 수진이 부모님이었어요. 안사돈하고 바깥사돈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 부부가 파리에 갔다고요? 해시태그를 봤어요. 엄마 아빠 파리 여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여행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가 보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진을 올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녀오신 거였죠.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이 효녀라고 부럽다고 쓴 글들이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한테 2억을 빌려간 지 겨우 석 달 됐는데 사돈 부부를 해외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있다고요? 파리 여행이면 1인당 최소 몇백만 원은 들어갈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혹시 원래부터 계획된 여행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돈 빌리기 전부터 예약해둔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찜찜했어요. 손주 사진을 보려고 핸드폰을 든 건데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돈 부부의 행복한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결국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볍게 물어보자는 생각이었죠.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엄마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봤는데 사돈 어른들 여행 잘 다녀오셨대? 수진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셔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렸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수진이가 비용을 댄 거였습니다. 아, 그래. 효녀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래, 잘했다. 부모님 모시는 거 중요하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돈은 언제 갚으려고 저러나. 사돈 부모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정작 돈을 빌려준 우리한테는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켰다가 이런 걸 보게 됐네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오늘 본 사진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수진이 인스타그램 봤는데요. 왜? 손주 사진 올라왔어? 그게 아니라 사돈 부부가 파리 다녀오셨대요. 수진이가 보내드렸다고.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려던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파리? 지금? 네. 이틀 전에 올린 사진이던데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글쎄, 좀 그렇긴 하네. 그죠? 저도 그게 좀. 우리한테 돈 빌려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계획된 여행이었을 수도 있잖아. 미리 예약해둔 거였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직 석 달밖에 안 됐고 1년 약속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민준이도 열심히 사업하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몰랐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사돈 부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는 노후 자금을 꺼내줬는데 사돈들은 파리 여행을 가셨네요. 여보, 괜히 신경 쓰지 마. 사돈들 여행은 원래 예정된 거였을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봐요. 민준이 전화할 때도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곧 다 잘 풀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민준이를 믿어야 했죠.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그 정도 신뢰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파리 여행이 얼마나 들까? 항공권에 숙박비에 식비까지 더하면 두 사람이 최소 1,00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2억을 빌려줬는데 그 돈으로 사돈 부부 여행을 보내드린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원래 계획했던 여행이었을 거고요. 저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아직 석 달밖에 안 지났어. 1년 약속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벌써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씩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손주 사진만 보려고 한 건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명품 가방 사진도 올라오고 좋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저도 젊었을 때 멋부리고 살았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석 달이 흘렀습니다. 2억을 빌려준 지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민준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석 달 전 파리 여행 사진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손주 사진을 보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확인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또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 계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온천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료칸 내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또 안사돈하고 박가사돈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유카타를 입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스크롤 내리며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노천탕 사진, 가이세키 요리 사진, 후지산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사진만 봐도 비싼 여행이라는 게 느껴졌죠. 해시태그를 읽었습니다. 효도여행 2탄. 부모님께 행복만 드리고 싶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효도여행 2탄이라고요? 그럼 파리 여행이 1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석 달 전에는 파리였고 지금은 일본이라고요? 우리한테 2억을 빌려간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사진을 올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녀온 거였죠. 댓글에는 또 친구들이 부럽다고 효녀라고 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석 달 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서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영숙이는 제 친한 동서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였어요. 민준이 처남이랑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고요. 영숙아, 나야.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봐요. 영숙이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니, 그게 사돈댁 요즘 여행 자주 다니시나 봐? 영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맞아. 우리 조카 며느리가 3개월마다 안사돈하고 바깥사돈 여행 보내드린다고 자랑하더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마다요? 그럼 우리한테 돈 빌린 게 2월이었으니까 5월에 파리 갔고 8월에 일본 간 거네요. 다음은 11월이겠죠. 언니, 듣고 있어? 영숙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효녀네, 우리 며느리. 그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 그러게. 나는 이만 끊을게. 벌써?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할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3개월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요? 우리한테 2억을 빌린 다음에도 계속 보내드린 거예요? 파리 여행이 원래 계획된 거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우리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꺼내줬는데 민준이 내외는 사돈 부부를 3개월마다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민준이가 그렇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저녁 준비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근데 왜 불도 안 켜놨어?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제 얼굴을 본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돈댁 또 여행 다녀오셨대요. 또? 네. 이번엔 일본이래요. 고급 료칸에서.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넥타이를 푸는 손이 거칠어졌죠. 언제? 어제 막 다녀온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던데. 파리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영숙이한테 들었는데 수진이가 3개월마다 안사돈하고 바깥사돈 여행 보내드린대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개월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빌린 다음에도 계속 보내드린 거예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한테 2억을 빌려가 놓고 사돈 부모는 3개월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잠깐만요. 왜? 당장 따져야 되잖아.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일단 직접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전화로 하면 제대로 얘기도 못하겠지. 9개월 됐으니까 슬슬 돈 얘기 꺼낼 때도 됐잖아요. 만나서 제대로 물어봐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석 달 전에는 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여행이었을 거라고, 민준이를 믿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개월마다 규칙적으로 보내드린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었죠. 여보, 왜요? 내일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 그래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볼까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따져볼 수 있겠네요.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수진이는 어떻게 나올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의논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어요. 오늘 민준이를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심정인지 아침부터 말이 없었죠. 저녁 6시에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는 혼자 온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 봐야 한다면서요. 사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어요. 수진이까지 있으면 얘기하기가 더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요. 저는 민준이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고요? 우리한테 2억을 빌려가고 사돈 부부는 3개월마다 해외여행 보내면서 말이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메뉴판을 건넸어요. 뭐 드실래요? 여기 삼겹살이 맛있대요. 그래, 알아서 시켜.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마음이 불편한 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고 구워지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일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가 요즘 말을 많이 한다는 둥,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둥. 저는 고기를 먹는 척하면서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죠. 남편이 제 눈을 쳐다봤어요. 이제 말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그 돈 말이야. 민준이 손이 멈췄습니다. 고기를 집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어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민준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밝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엄마, 아직 사업이 안정화가 안 됐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막 계약건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민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제 말을 자르다니요. 민준아, 그래도 약속이 약속이잖니. 우리도 노후 자금인데.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1년이라고 차용증에도 썼고. 민준이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내가 갚을 거라고 했잖아. 왜 자꾸 재촉하세요? 재촉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개월 됐는데 물어보는 게 재촉이라고요? 재촉이 아니라 약속 날짜가 다가오니까 물어보는 거지. 남편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아빠도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도 힘들어. 2억이 우리한테 작은 돈이 아니야. 민준이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불편해하는 게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한두 달? 아니면 조금 더? 한두 달이요? 조금 더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아들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사돈 부부 여행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죠. 혹시 뭐?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가 아이 봐야 된다고 빨리 오래요. 그래. 민준이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진심으로 갚으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재촉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 저도요. 1년이 거의 다 와가는데 물어보는 게 재촉이래요. 저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니까 참아야 하나.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은 우리한테 정말 큰 돈인데 말이죠. 집에 들어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짜증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재촉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요즘 버릇처럼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손주 사진이라도 보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리조트. 사진 속에는 또 안사돈하고 박가사돈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해시태그를 봤습니다. 괌 리조트.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토요일에 민준이를 만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사돈 부부가 여행을 갔다고요? 정확히 3개월 만에 또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스크롤 내리며 봤습니다. 고급 리조트 수영장, 해변 레스토랑, 선셋 사진. 사진만 봐도 얼마나 비싼 여행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민준이를 만나서 돈 얘기를 했어요. 민준이는 사업이 안정화가 안 됐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주말에 사돈 부부는 괌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이 다가와서 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돈 부부가 또 여행 갔대요. 이번엔 괌이래요. 토요일에 민준이 만난 게 엊그젠데?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수진이 인스타그램을 직접 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개월마다라며? 파리 갔고, 일본 갔고, 이번엔 괌이네. 네. 정확히 3개월 간격이에요. 남편이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에는 민준이만 만났으니까 이번엔 수진이도 같이 있을 때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업이 힘들다며 울면서 돈을 빌려가고 돈 얘기만 나오면 재촉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정작 사돈 부부는 3개월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요? 저는 민준이 내외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여기는 거겠죠.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찾아갈지, 어떻게 얘기할지. 저희는 더 이상 착한 부모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예고 없이 민준이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민준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따져야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아니, 우리 수진이한테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인스타그램 화면을 켰어요. 파리, 일본, 괌 사진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냐? 핸드폰을 수진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3개월마다 안사돈하고 바깥사돈 여행 보내드렸다며? 수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쳐 잡더니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 돈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돈이라고? 우리한테 2억 빌려간 지 얼마나 됐는데? 그건 그거고 친정 부모 모시는 건 따로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따로라니? 그럼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사업 안정되면 갚는다고 했잖아요. 언제? 1년 약속이었는데 벌써 9개월이 넘었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왜 갑자기? 너희 둘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뭐냐?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한테 2억 빌려가 놓고 사돈 부부는 3개월마다 해외여행 보내면서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좀 더 시간을 달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까지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시잖아요. 민준이가 오히려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우리 애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럼 우리한테 빌린 2억은 뭐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애 봐주신다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벌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따지세요? 너희가 벌어서? 우리 돈으로 벌었잖아. 그건 빌린 거고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표정도 싸늘하게 변했어요. 언제 갚을 건데? 거의 1년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고 돈 얘기만 나오면 재촉한다고 짜증내고 남편이 따져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금이 얼마야? 한 달? 두 달? 1년? 모르겠어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명확한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아들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죠? 시부모는 당연히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 애 봐주시니까 제가 챙겨드리는 거고요. 수진이는 당당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우리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한테 빌린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였던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2억이 당연한 거라고? 네. 저희 친구들도 다 시부모님한테 도움받아요. 수진이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상하게 구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야, 너 정신이 있냐? 2억은 빌린 거야.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젠가는 갚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친정은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리면서 그건 제 효도고 어머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몸 전체를 휘감았어요. 제가 5년 동안 며느리로 여기고 챙겨줬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당장 내용 증명 보내겠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 그러자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니? 제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한테 울면서 돈 빌려갔잖아.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차용증까지 썼잖아. 그래서 갚는다고 했잖아요. 언제? 너희는 주기적으로 사돈부부 해외여행 보내고 명품 가방 사고 신차까지 뽑았으면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한테 우리는 뭐냐? 호구냐?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수진이가 다 말했잖아. 시부모는 당연히 아들 도와줘야 된다고. 민준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 집에서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어.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요.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만 흘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남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남편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충격이야.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길었어요. 차 안은 무겁고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죠.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그래야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내외는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수진이 얼굴에서 본 그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알아보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민사 전문 변호사래. 전화해봐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 우리도 살아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을 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일, 초등학교 입학식 때 교복 입히던 일,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한테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다니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2월 15일이 됐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오전에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한 달만 더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남편도 같은 문자를 받았나 봐요. 핸드폰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리래. 저도 받았어요. 답장 안 할 거지? 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야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차용증과 통장 사본, 수진이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을 다 챙겨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희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 변호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차용증이 명확하네요. 금액, 날짜, 서명 다 있고, 네, 제대로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뭔가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 3개월마다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예요. 우리 돈 빌려간 다음에도 계속요. 변호사가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파리, 일본, 괌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건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용증이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변제 기일도 명시돼 있고 그 기일이 지났으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안 갚으면 소송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절차를 설명 듣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네. 그냥 좀 떨려서요. 나도 그래.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고요. 민준이 집으로 등기우편이 갔을 거래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가족인데. 민준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먼저 우리를 가족으로 안 본 거잖니.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수진이가 다 말했잖아. 시부모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그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속마음을 말한 거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우리도 살아야 돼. 한 달만, 아니 2달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년 약속이었어. 벌써 지났어.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야? 너희는 계속 조금만 하잖아.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갚을 의지가 있었으면 달랐을 거야. 근데 너희는 아니잖아. 엄마,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이번에는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제대로 한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5천만 원 먼저 갚겠다고요.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합의안으로 보내보죠. 대신 확실한 날짜랑 금액 정해야 해요. 변호사가 합의안을 작성해서 민준이한테 보냈습니다. 5천만 원은 이번 달 말까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매달 1천만 원씩 15개월 분할 상환. 이자도 포함해서요. 민준이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합의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 안 지킬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이번에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는 거죠. 합의서에 명시할 겁니다. 변호사가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즉시 소송 진행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진이도 연대보증인으로 다시 서명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됐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도 확인했어요. 두 사람 다 말없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일단 지켰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이라도 지켜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15개월 동안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중간에 또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은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길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으면 영영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억이 다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우리 돈이니까요.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음 달 분도 제때 들어올지 불안했지만 일단 한 번은 지켰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 목소리에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는 바로 다음날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저희 앞에 놓았어요. 아드님 부부 재산 상태 조회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십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회사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개인 통장에도 몇 천만 원씩 있었습니다. 수진이 통장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정말입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정식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남편 목소리가 잠겼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내역인데요. 며느리 수진이 카드 내역이었어요. 최근 몇 달 사이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몇백만 원씩이었어요. 이건 뭡니까? 명품 가방 구매 내역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변호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저는 그 금액들을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지난달에 신차를 구매하셨네요. 현금으로요. 현금으로요? 네. 5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다고,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에 신차를 샀다고요? 그리고 아드님 사업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준이 회사 매출 자료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출이 꾸준히 올랐네요. 순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호구로 본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돈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사업이 힘들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 저는 차 옆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남편도 목이 메어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희는 한참을 차 옆에 서서 울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던 말들. 수진이가 눈물 흘리며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던 모습. 다 거짓이었던 거죠. 여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 절차 끝까지 진행해야지. 당연히.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저녁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와는 이제 연락을 끊기로 했어요. 아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문자도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저희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얘기해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1시간 넘게 앞에 서 있었지만 저희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민준이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안사돈 바깥사돈만 부모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도 평생 고생하며 키운 부모인데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부모야. 왜 우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고 사돈들은 모셔야 하는 존재예요? 수진이 생각이 그런 거지. 민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속인 거예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야죠. 둘이서라도. 민준이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했어요. 손주는 보고 싶을 텐데.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며칠 후 두 번째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약속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보며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었으면 진작 줬어야 했잖아요. 법적 조치까지 가야 했나요? 앞으로 1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민준이와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요즘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행요? 응, 제주도라도. 우리 둘이 한 번도 제대로 여행 안 가봤잖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평생을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가요. 저희는 다음 달에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은 돈으로 우리를 위해 쓰기로 한 거죠. 매달 통장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걸 확인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저희 삶은 계속돼야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부모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부모죠.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언젠가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아니면 영영 이대로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